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희 미리 녹음된 에피소드를 만나보시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잠시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산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단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이가 나왔던 그 강아지들이 나왔던 진도믹스 인식 개선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게 공모전이었는데 마침 거기서 저희랑 같이 그 금상을 탔던 팀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금상을 청취자분들 덕분에 타게 돼서 일단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리고 어쨌든 그때 저희랑 같이 금상을 받았던 팀 중에 그 수도권 바깥에 특히 수도권 바깥에 어떤 지역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난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신 레디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랑 같이 이제 수상을 하시면서 만나뵐 기회도 있었고 그걸 만드신 작가님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좀 원래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재난방송 자체가 얼마나 수도권 위주인지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강남이 집중호우 때문에 침수가 됐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정말 많은 피해가 더 많은 피해가 있었던 수도권 바깥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게 좀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막으로 수도권 피해 없음 이런 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걸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황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늘 제일 간절한 도움은 이제 사람이라는 거. 대피소에 아무리 많은 물이랑 음식이 있더라도 그걸 뜯어서 나눠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바로 전달이 못 되고 뭐 체육관 어딘가에 그냥 쌓여있을 때도 있고 뭐 의류가 기부가 되더라도 어디에 누가 걸어주기만 해도 입으실 수 있을 텐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미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제일 급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도 너무 좀 새로웠고 근데 한편으로 또 강아지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피소가 마련되더라도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쟁이 난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돌 때 용산구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구들끼리 대피소 위치를 좀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걸 확인을 해봤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좀 여러모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뭐 위액트나 카라 이런 많은 동물 구조 단체가 이제 영덕을 비롯한 많은 산불 발생 지역에 가가지고 급하게 탈출하느라 좀 반려동물 줄을 못 풀어주고 가신 분들 아니면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일단 몸부터 빨리 어떻게든 숨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서 좀 남겨진 아이들도 다 구조하느라고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동봉사도 필요하고 뭐 병원에도 보내야 되고 캔넬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도 이번에 이제 산불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보통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계시지 않더라도 사정을 좀 상세하게 알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산불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예전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보도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얘기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들처럼 거주지만 복구되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 어떤 경제활동 기반도 다 흔들리고 그 피해도 이제 몇 년을 간다는데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저희가 깊게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절도 손실되고 뭐 재산 피해도 막대한데 이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상황이나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도 나눌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 스스로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사연을 보내주시면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할 때 사연을 보내신 도착한 시점을 같이 소개할 거니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보내주시고, 산불이 지금 진압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대로니까 어떤 얘기든 상관없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분석이 아니어도 되고 그 와중에도 이것 때문에 너무 웃었다 이런 에피소드까지도 상관없고 정말 어떤 얘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직접 피해를 안 입으셨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보내주셔도 괜찮고 응원의 메시지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연 모집 멘트를 제가 지금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작 이거를 듣고 사연을 쓰시는 것도 어느 정도 한숨 돌린 후에야 가능한 거라서 여유가 없으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얘기들을 전부 다 기다려 볼게요. 이전에 비슷한 국가적인 재난을 수도권 밖에서 겪으시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분도 상관없고,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 닿았으면 하는 얘기, 너무 큰 규모의 재난 속에서 좀처럼 뉴스까지는 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얘기들을 비욘세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시면 되냐면 저희가 다음 주 업로드가 4월 4일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일찍까지 사연을 받는 게 이제 보통은 그랬지만 지금은 워낙에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고 또 최신 소식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전날인 4월 2일 낮 12시까지 4월 2일 낮 12시까지 일단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낮 12시까지 beyonce.com 아니면 be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들으실 이번 주 에피소드는 막 추위가 가시던 시점에 서울에서 강원님이랑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다 죄스러워지는 시기가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너무 오래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잠시나마 웃고 싶을 분들한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올려보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로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한테 막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하다가 이게 산불 지역부터 해서 남태령 광화문까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다 그만두고요. 어쨌든 너무 또 열심히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냥 선량하게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저희가 누려서 마땅한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비욘세의 이번 주 에피소드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아유, 저희가 지금 맥주를 한잔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약간 방금 그 포즈 약간 트름 약간 느낌에 잘 삼켰죠. 왜냐면 이거를 또 프로다 프로. 트름이 나온다? 편집 내가 해야 돼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잘 참아보고 있고요. 강원님과 함께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접니다. 강원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무 약간 맥락 없이 얼굴을 이렇게 비욘세 방송에 이렇게 네. 들이미는 것 같아서 네. 좀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맥락을 잘 짜가지고 맥락을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요. 머릿속에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저는 비욘세를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영화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네. 그 뒤로 지금 한 번씩 불려올 때마다 나와서 방송을 같이 하면서 뭔가 청취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날씨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는 너무 좋은데 또 오늘 집에 손님들이 온다 그래서 이중모 강아지 둘을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오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거실 창문만 닫아놓고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생활 소음이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어떤 해방촌의 봄을 귀로 만끽한다 생각하시고. 약간 야외에서 반야외에서 녹음하는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경적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무슨 낭만이야 싶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조금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물론 만지겠지만 사전에 미리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저는 퀴어 마이 프렌즈 영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비욘세 몇 번을 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강원입니다. 퀴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퀴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와 버렸고요. 그리고 제 친구인 서하연 감독님께서 네. 저를 7년 정도 네. 아주 가볍게 네. 7년 정도 찍어주셨습니다. 저번에 나오신 그 출연분에서 아연 감독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셋이 녹음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강원님만 네, 등장을 했는데 어쨌든 퀴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이제 퀴어를 맡으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어떤 글 쓰는 프렌즈로 나오신. 그렇죠. 글 네. 쓰는 프렌즈이기도 하고 네. 제가 비욘세를 통해서 네.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머 세상에. 저만의 약간 나름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욘세가 낳지도 않고 키운 적도 없지만 네. 뭔가 혼자서 자라난 약간 작가 연습생 느낌. 맞아요. 제가 그 무자녀가 낳은 자식이랄까. 비혼 무자녀가 낳은 자식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진짜로. 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강원님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생각이 나서 이 드립은 쓰면 안 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꿀꺽 아까 처음처럼 트름처럼 이렇게. 삼겨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욘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글을 쓰시게 됐는지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판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웬일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마감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비루한 어떤 쓰는 사람을 알아봐 주신 출판사는 유유히 출판사이고 거기서 이지은 편집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 어쨌든 계약을 하게 되는 지금 얘기하면서 또 아직 믿기지가 않는 웬일이야.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브런치에 이렇게 글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브런치 북이라고 하나? 네. 그걸 묶어서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브런치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 브런치에 작가 제안하기라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옵션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제안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제안 어떤 내용을 쓰면은 그게 이메일로 와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먼저 받았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비욘세를 퀴어 마이 프렌즈로 나왔지만 그 뒤에 이제 몇 번 나오면서 저희 엄마의 투병과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애도 과정 이런 것들을 비욘세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셔서 혼세님 인스타 네. 비욘세 인스타 들어가서 또 제 인스타가 이제 태그가 돼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브런치까지 연결돼서 브런치의 글을 다 보시고 네. 그리고 다큐까지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비욘세 덕분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아니죠. 비욘세를 계기로 네. 강원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는 있는데 글도 이제 싹 다 본 거고 이 사람의 스토리도 알게 된 거고 영화도 본 거고. 아니요 이거 혼세님 나온 거 맞아. 세상에 지금 굉장히 지금 황정민 수상소감 같은 얘기를 뭔가 알고 보니 저는 지금 난자 제공도 안 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놀랬던 건 뭐냐면 네. 이런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었단 말이죠. 글쓰기나 이런 맥락이 아니었고 그리고 퀴어 마이 프렌즈에 관한 내용도 아니었고 네. 그냥 어떤 엄마와의 그런 일상을 얘기를 하게 돼서 하필 그런 시기에 또 그때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그걸 녹음으로 남겨놓으니까 또 그걸 보고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또 편집자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시기 때 이제 편집자님도 그 다른 작품, 다른 이제 도서 중에 그 엄마에 관한 도서를 작업을 하고 계실 때여서 네. 그게 아마 어떤 레이더에 들어오는 편집자의 어떤 그런 기획 레이더에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았나? 와, 그렇게 진짜 돼가지고. 그런 게 있나 보다. 네. 타이밍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네. 그때가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엄마랑 열심히 뭔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메일을 받게 돼서 진짜 되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 얘기가 사실 저는 좀 너무 무거운 얘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가 또 어떤 의미가 돼서 그렇게 또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는 출판 제의를 바로 주시지는 않았고 그 너무 잘 듣고 잘 읽었다. 네. 그리고 너무 소중한 얘기니까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편집자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딱 그 한 줄 그 언제든지 책으로 묻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약간 이거 명언을 언제 이렇게. 거야? 근데 이게 세대가 통하니까 저도 바로 그쵸. 길거리 캐스팅 느낌이. 지난주에 만추님이 네. 장학사 온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바로 한 칸씩 왁스질 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맞아. 나는 나 그거 알아듣고 되게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호스피스에 계실 때면은 투병 중이셨을 때였네요. 네, 맞아요. 그건 또 몰랐네. 네, 아마 혼세님이랑 그 녹음을 했을 때 부산에서 그게 아마 7월이었나? 그쵸. 그랬고 꽤 더웠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강아지들 촬영하는데 더워서 저희도 죽을 뻔했죠. 맞아. 그 뜨거웠던 여름. 네. 네. 어머,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거 금상 받았습니다. 와! 네, 저희 그 공모전 결과 금상 받아가지고 진짜 이거는 너무 청취자분들 덕분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강원님의 그 개저씨 연기 너무 좋았고, 나중에 추가 녹음까지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아유, 저야 너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때 왔을 때가 7월이었고.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8월 아마 말쯤에 연락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한 11월쯤에 계속 글을 쓰다가 이렇게 책으로 한번 묶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네.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미팅을 했고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까지 써주셨지만 한번 연락을 달라고 네. 써주셨지만 책을 생각을 하신 걸까? 저 입장에서는 밥 한 번 먹자고 한 거 맞아, 아니었어? 맞아, 언제 맞아. 한번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네. 막상 약속을 잡을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또 마음을 뭔가 이렇게 졸이면서 좀 저 나름대로 어떤 기획안과 이런 것들을 구색을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때 편집자님이랑 만났을 때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뭐 타임라인 한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원고를 쓰시고 뭐 출간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진행시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책을 내는 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계약서 오늘 바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화통하고 멋있으시다 편집자님이. 진짜 너무 은인을 만났습니다. 전 세상에. 그거 브이로그 찍었어야 되는데. 그 팟캐스트 입장에서 녹음했어야 되는데. 네, 작가 연습생의 아마 성장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네. 세상에 아영 감독님도 지금 가슴을 치시면서 저거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와.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내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지금 9월에 이제 내는 게 목표로. 엄청 금방이다. 그래서 네. 지금 아까 실감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매주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정신 차려야지. 이 책을 낸다라는 실감은 사실 안 나지만 이게 매주 마감을 하면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마감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글을 모아서 아마 한 6월 정도면은 그게 1차 원고를 마감하는 거라고 하나요? 네네네네네. 일단은 쓴 걸 다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어떤 걸 추가할지 뺄지 뭐 편집자님이 의견도 주시고 하시니까. 네, 아마 그 작업을 한두 달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제가 그냥 이해한 바로는 제 수준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구성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9월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럼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책 한 권 이렇게 짠 네. 생색내면서 들고 가고 맞아요. 내 덕분에 엄마가 국회 도서관에 들어가고 내 덕분에 영원히 역사에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9월이 그 엄마 기일이 그러니까요. 딱 그래서 뭔가 되게 좀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니지 기세등등하게 들고 가는 거지 그때까지. 근데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엄마한테 굽신굽신 가서 엄마 마감을 못했어. 이 9월에 나왔어야 엄마 미안해 내가 원래 기일에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글이 참 한 줄이 안 나가 이러면서. 어렵더라 엄마. 많이 어려웠어. 또 진짜. 그런 고백을 근데 또 이게 제가 첫 책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마감은 꼬박꼬박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님 기본적으로 조금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아. 제가 부지런함보다는 불안이 하는 일이라고 뭔가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강원님 오시기 전에 방금 강원님이 이렇게 짧게 뭐 썸머리를 하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원래는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계실 때 비욘세에 나오셨었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비욘세 왔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 얘기를 같이 했었죠. 네, 같이 장례식 얘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걸로 책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랄까 어머님은 저를 만난 적도 없는데 비욘세에서 3년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아니 혼세님이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약간 너무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만나뵌 적도 없는 분의 서사로 내가 이렇게 콘텐츠를 계속해서 뽑아도 되는가. 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너무 다행이고요. 비욘세 방송을 아세요. 왜냐하면 저희 영화 이제 홍보하려고 나와서 그 에피소드를 어머님한테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렇구나. 엄마가 혼세님의 그 어떤 진행 능력과 그런 어떤 뭔가 위트나 이런 걸 듣고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혼자서 잘 살 사람이다. 지금 거의 약간 어머니가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도 너무 영광인데 그게 뭔가 정말 그 비욘세라는 이름에 이 사람은 걸맞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엄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때 그 회차가 사실 영화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데도 뭔가 어머니가 그런 어떤 느낌을 감지하셨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른 에피소드도 제가 좀 들려드리고 예를 들면 소냐님 나온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좀 이제 불면도 있으시고 해서 잠 안 오면 이렇게 TV 보기에는 눈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제 틀어놓고 듣고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상에 어떤 그 서사의 비욘세가 있다니 너무 영광이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초반부터. 세상에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그 작업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또 막상 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쓰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연재를 했었어도.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되게 좋아했었더라고요. 계약을 한 다음에. 이게 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되게 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큰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건 너무 다행히도 그 이지은 편집자님께서 제가 정말 그 다정한 편집자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향을 잘 아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다정하신 분인지 아마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껏 써보시라.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쓰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좀 그런 큰 구성이나 그림에 대한 걱정은 좀 덜고 제가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걸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다정한 게 프로다운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런 대면하는 일이 많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인터뷰 결과물은 좀 한두 달 있어야지 나오겠지만 비혼 관련된 인터뷰를 제안을 받았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게 반려견
김정원이 있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강아지를 조금 무서워하다 보니까 장소에 동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정원이랑 같이 이렇게 다닐 때가 많고 정원이 없이 가도 상관없는데 이게 동선이 겹치거나 할 때는 한번 그냥 안 된다고 하셔도 상관없다 하면서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라는 뉘앙스로 여쭤보기는 하는데 그게 여쭤보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하거든요. 괜히 이것 때문에 원래 그렇죠. 반려견 출입이 안 되던 데인데 막 급하게 알아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엄청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여쭤보고 하는데 그거를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요. 먼저 어쨌든 정말. 인터뷰할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다는 의미이기도 그쵸. 하고 이메일로 먼저 말씀을 주시니까 되게 다정한 동시에 너무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늘 그걸 여쭤보는 게 되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뭐 오기 전에 뭐 음료 같은 거 뭐 드실 건지 물어보시고 하는 것도 정말 그 음료를 준비하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깔아놔도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안 물어봐도.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높은 확률로 그동안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한 경험이 있는 분이실 거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액션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네요. 네, 인터뷰 시작하기 한 30분, 20분 정도 전에 저희 좀 다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게 차랑 커피나 뭐 어떤 음료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한 2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늦을 것 같았으면 말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걸 물어봐 주신 것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냥 내가 별다른 얘기 없이 답을 보냈으니까 정시에 도착하게 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되겠다는 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써먹어야 될 팁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어쨌든 대면하는 일이 많으니까 느끼는 게 그게 되게 저도 어린 연차일 때는 막 세게 얘기하고 막 이게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저런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저런 게 되게 좀 멋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냥 다정하게 프로다운 거고 뭔가 프로로서 내공이 있는 분들이 다정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여유에서 사실 네. 다정함도 부릴 수 있는 어떤 프로다움이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도 그 강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어머니 관련된 얘기로 책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은 걸어서 한 장 속으로가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걸어서 한 장 속으로도 그 당시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연재된 게 책으로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원고는 완결이 다 나 있는 상태였는데 블로그 형식으로 돼 있던 거를 책으로 내는 거였고 그리고 또 이게 온라인에 있었을 때랑 활자로 돼서 원고로 나오게 됐을 때는 내가 내 가족 얘기를 내 입장에서만 쓴 가족 얘기를 정말 영원히 박제되는 그런 인쇄물로 옮긴다는 게 처음에 막 신나가지고 했다가 글을 쓸수록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담감을.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뭔가 정리가 된 마음이나 결론이 난 어떤 저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엄마를 쓰는 이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너무 저한테 맞는 애도 행위. 너무 알지. 네, 근데 사실 이 글 쓰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강제로 뭔가 마감이 있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데 다행히 뭔가 이 이야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이 같이 책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애도 행위로 지금 너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혼세님한테도 그런 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책으로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독자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엄마를 잘 담고 싶기도 하고 좀 가장 좋은 것만 담아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약간 욕심들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제 안에서 거짓말을
까지는 아닌데 척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어떤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척하는 거라 함은 내가 엄마를 너무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다는 어떤 나의 태도? 맞아요. 저의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냥 저의 어떤, 제가 엄마를 생각하는 되게 한 단면인데, 네. 제가 엄마를 미워할 수도 있고, 엄마를 슬퍼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걸 책으로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만 약간 피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약간 나도 모르게 그걸 써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때 뭐 혼세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영 감독님한테도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고민 자체를 쓰는 게 오히려 맞아. 더 솔직하게 진짜로 다가갈 수 있고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요즘에 그런 좀 고민이 들면 그 고민을 좀 글로 풀어보려는 네, 그런 꼭지를 하나 좀 책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저희의 마감 모임 얘기로 점프하는 얘기지만 네. 저희가 지금 그 마감을 화요일마다 해가지고 10,000원씩 돈을 내고 일단 자기가 글 썼으면은 그 돈은 회수해 가고 누군가가 실패하면은 그 돈을 이제 쪼개서 먹는 네. 돈 놓고 글먹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글을 읽어보잖아요. 강원님 글을 읽을 때 이제 저번 주에도 저희가 글을 읽고 좋은 점만 한 달에 한번 얘기하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좋은 점밖에 없어서 그런 걸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읽고 이거는 그냥 엄청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저는 사실 편집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지금 네. 어느 누구라도 제 글을 읽어주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면 네.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 그 강원님의 그런 고민 있잖아요.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어쨌든 엄마한테 초고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엄마 이 내용 중에 혹시 싫은 거 있어? 아니면 엄마 없죠. 입장에선 기억이 다른 거 있어?를 말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한 꼭지로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는 그거랑 동시에 읽었을 때 그 고민이 그래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뭔가 내 마음대로 이거를 막 너무 디테일한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엄마를 좋게만 묘사할 수는 없는데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도 또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혼자 일방적인 얘기를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 티가 나는군요. 근데 확실히. 저는 그거를 글만 봐서 티가 난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결합해서 그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구성이 아마 다 있겠지만 그냥 뭐 중간중간이어도 되니까 어머니가 떠나시고 며칠 차에 쓴 글이라는 게 만약에 있으면 그 타임라인이 책 안에 살아있어도 되게 독자분들은 이게 며칠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는구나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오늘 헤어졌다. 그렇지. 제가 예전에 애인한테 차이고 썼던 오늘 헤어졌다라는 그 에세이가 있는데 여러분 비욘세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걸 쓸 때는 몰랐거든요. 쓸 때는 그냥 모르고 매일매일 헤어진 얘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헤어진 상대방이 워낙에 멀리 있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이만큼 쌓여있는 상태에서 차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한테 말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닿지도 않고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매일매일 뭐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한 건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읽어보니까 진짜 그 감정이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런 게 적혀 있는데 그 와중에 웃긴 거는 그 한 권 안에서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그 사람이었다가 이 새끼였다가 뭐 전 남친이었다가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와, 근데 이 새끼였던 적은 조금 더 그쵸. 빠져나온. 오케이. 근데 그게 약간 왔다 갔다인 것 같아요. 며칠 안 됐을 때 이 새끼가 확 나왔다가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린 좋은 연애를 했고 뭐 얘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많았고 물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직시하는 순간이 있었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 새끼가 진짜가 한 번 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괜찮아졌다로 끝나는 에세이였는데
아, 이거를 읽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 널뛰는 미친 감정 같은 게. 근데 그 날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책 자체가. 저도 보면서 그 타임라인 안에서 내가 읽어내려가서 그 독자로서 가지는 지금 한 3개월쯤 지났으니까 이런 그런 마음이 좀 그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가 주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저도 근데 글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이 지금 이 타임라인 어디지? 그리고 사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썼던 글을 모으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거랑 또 지금 느꼈던 게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아마 이제 첫 번째 원고가 다 마무리되면 편집자님과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아마 전체를 타임라인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헤어졌다는 정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달리면서 쓴 건데 사실 어머니의 전체 삶도 들어가야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좀 지나고 나서 회고하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약간 어떤 것들은 뭐 전체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말미에 뭐 엄마가 가신 지 뭐 며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원고들이 있어도 되겠다. 어떤 코너처럼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만드시는 수많은 출판 편집자분이 듣기에는 저거 책으로 넣으면 진짜 조잡하고 그리고 그런 시도를 이미 누군가들 저렇게 안 하는데 나 이유가 있는데 뭐 아이디어니까 브레인스토밍. 왜냐면 제가 예능 작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친구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잘 돼. 이렇게 야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야 너 진짜 센스 있다.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결과물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데 라고. 통계는 다 데이터가 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제 저는 그냥 독자 조무래기로서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글을 읽고. 맞아. 되게 신중하게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 글 스타일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어를 되게 고르는 좀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방금 혼세님이 그 오늘 헤어졌다 얘기를 하시면서 궁금해지는 게 생긴 게 결국 그것도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맞아요. 쓰는 거잖아요. 어떤 상실의 경험인데 나는 왜 지금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되게 근본적으로 해보게 됐어요. 왜 내가 이게 지금 애도가 되는 나한테 되게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다양하게 애도를 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는 왜 이게 글쓰기지? 나는 여기서 지금 어떤 경험이 좋길래 내가 이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글 쓰는 것밖에 못하니까요. 상실을 하고 나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막 속상한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이거를 누구랑 대화식으로 하는 순간 또 편집을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내 감정도 편집해서 말해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큰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내 얘기를 막 하고 나면 또 현타가 오잖아요. 내 얘기만 하다 왔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변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싫더라고요. 헤어진 애인을 마냥 나쁘게 말하는 것도 싫고 좋게 말하면 더 싫고 포인트가 뒤에 방점이 찍혀있네. 더 싫어. 근데 이게 사람이랑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든 술 안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든 사람이 어쨌든 누군가의 어떤 힘듦을 얘기하다 보면은 결론이 그렇지만 너한테는 또 좋은 시기가 올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위로로 끝나거나 뭐 지지로 끝나거나 어쨌든 이게 긍정적인 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도저도 안 된 채로 분위기가 조창난 채로 일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떠난 사람에 대한 거는 사실 사람이 한 명이 있어도
100명을 만났으면 다 다른 100명의 자아로 존재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은 이 사람의 버전은 나밖에 모르니까 그거를 대화할 상대도 나밖에 없는데 그 대화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글 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네. 제가 엄마 죽기 전에 음. 제가 엄마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 이렇게 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래라 뭐 그건 네 버전에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섭섭할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니 뭐 무슨 글인데 뭐 어떻게 쓰는데 뭐 이렇게 그게 없었어요? 그냥 첫 마디가. 저희 엄마가 되게 다정하신 되게 뭔가 이렇게 다정하신 분인데 되게 그렇게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그 용노자의 그 맨님의 코어가 차가운 그게 그치, 생각이 그치. 나는데 그렇게 코어가 이렇게 차가운 순간들 중에 어머니도 약간 터프레이디. 터프레이디. 터프레이디시죠. 그리고 뭔가 그 자기를 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나를 뭐 글로 쓸 게 있나라는 약간의 그런 좀 뭔가 머쓱함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연극을 할 때도 그렇고 네.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를 막 엄청 지지해주고 칭찬해줄 것 같지만 전혀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라 네 버전에 나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섭섭했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얘기에 기대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내 버전의 엄마니까. 나는 엄마를 지금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써도 난 엄마를 다 쓸 수 없어. 그 이 책 안에 엄마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 맞아. 이건 온전히 내가 그 서사의 편집권을 가지고 쓰는 내 버전의 엄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나요. 그래서 조금 뭔가 내가 이게 너무 이런 얘기 써도 되나? 뭐 좀 더 큰 그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이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갈 때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만약에 저희 엄마가 제가 걸어선장 속으로 낸다고 했는데 그래? 써라. 그거는 네 버전에 나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뭐 쓰지 마?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 보여줄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소녀님은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엄마는 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걸어선장 속으로 때도 얘기를 하셨나? 왜냐면 저는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비욘세도 제가 엄마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출연을 하시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근데 매주 들으시니까 근데 엄마 얘기 그렇게 하면은 엄마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 약간 신경 써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싫지 않아?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만들지 말라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버전에 나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엄마 그거는 아니거든. 팩트는 확실히 잡고 신경 쓰지 가자. 말라고 하는 걸 100번 얘기하고 너가 그게 몇 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1년 정도 좀 다르다. 엄마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쓰시고. 근데 나 되게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뻗쳐가지고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엄마에 관했으니까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 거야. 진짜 그런 내가 것 같아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그 소냐님 얼마 전에 나왔을 때도 뭔가 방송을 하면서 또 알게 된 엄마의 완전 있죠. 어떤 모습들, 완전 있어요. 사실들 그리고 반말이 아닌 뭐 방송에 마이크를 잡고 존댓말을 하니까 또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꺼내게 맞아요. 되는 거라든지 캐릭터도 정말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안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엄마한테 더 물어볼 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엄마랑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뭐 혼란스러운 마음을 써라라고 다들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쓰는데 당신에게 컨펌과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도
맞아.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다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뭐랄까 오늘 헤어졌다를 썼을 때 쓴 걸 나중에 봤을 때의 느낌도 그렇고 강원님 원고를 매주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갑자기 너무 슬픈 얘기지만 어떤 분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옷을 지퍼백에 넣어놓고 길마다 꺼내서 냄새를 맡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옷장 정리를 못했는데 옷장 처분을 못했는데 그 옷장 확 열었을 때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게 날아갈까 봐 몇 년째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아 너무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강원님이 쓰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원 씨 안에서도 조금씩 반드시 원치 않아도 휘발될 엄마의 어떤 거를 붙잡고 어떤 유리병에 넣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밖에 생각이 안 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거나 뭐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세한 에피소드 같은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그때 내가 엄마랑 어떤 기분으로 있었는지가 진짜 생각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강원님 글을 이제 매주 읽으면서 와 이거는 정말 그걸 지퍼백에 가둬놓는 행위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지금 혼세님 말씀하신 거 정말 약간 정말 와닿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그 글쓰기를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글빵을 하면서 네, 글쓰기를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아 이제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써야겠어 하면 절대 못 썼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하필 이제 2022년 후반에 그때 홍승은 작가님 글빵 이것도 사실 그래서 진짜 비욘세한테 제가 크레딧이 많은 게 네네네. 그 홍승은 작가님을 알게 된 것도 비욘세 방송을 통해서였어요. 근데 승은 작가님은 이전에도 워낙 책도 많이 내시고 네. 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글을 몰랐던 사람인 거죠. 책도 안 봤어요, 저는 잘. 진짜로? 네. 저 책 별로 거의 뭐 한 1년에 그럼 한두 번 글빵을 안 하실 때는 글을 쓰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뭐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글로 항상 뭔가 이렇게 뭐 페이스북 정도에 뭐 쓰거나 아니면 뭐 편지를 쓰거나 네네네. 다큐에도 잠시 나오지만 그 정도 편지를 쓰셨지. 네, 제가 맞아. 뭐 그 정도 글은 썼지만 뭐 따로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퀴어 마이 프렌즈에 나온 또 진짜 개명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그거를 또 대미에 써줘서 너무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은 나중에 강원님이랑 술 먹다가 한 번 울면은 그 드립을 쳐야지. 나는 자주 운다. 아연아. 나 그 드립을 꼭 쳐야지라고. 이거 정말 근데 정말 많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한 8번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에서 퀴어 마이 프렌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쓰는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뭐 상담받기 시작하면서 네. 그냥 이제 나에 관한 발견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홍승은 작가님이 글빵을 여시는 걸 보고 네. 제가 그 글빵에 참여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이제 비욘세에서 홍승은 작가님 나온 방송을 듣고 그때 혼세님이랑 네. 짐송님이랑 홍승은 작가님이랑 세 분이서 네네네. 말하는 작가들이라는 맞아요. 그 워크숍 하셨어요. 여기 스토리지 북앤필름 워크룸에서 했었어요. 해방촌 여기 워크룸에서 맞아요. 그때 제가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네,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되고 내가 근데 그때 막 이제 홍승은 작가님 책 그 당신이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썼네요. 또 여기서도 편지충이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인정. 사실 인정. 편지충이네. 근데 사실 편지가 저는 제일 강력한 에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게 편지를 썼었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글 쓰셨네 원래도. 그러게 그것도 글이죠. 그럼요. 어쨌든 편지를 제가 작가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서 보다가 글빵을 신청하게 돼서 2022년 말부터 글빵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2년 정도를 제가 그 홍승 작가님 글빵을 쭉 들었어요. 그걸 하면서 그 글빵에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브런치 북에도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작가 연습생 트레이닝을 홍승이 시켰다.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을 하신 것도 대단하네요. 물론 그 글방 자체가 워낙 훌륭했겠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는 것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전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또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홍승은 작가님 글방 자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저랑 잘 맞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승은 작가님이 그 글방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되게 저한테 좋은 자극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읽히는 경험에 네네네네. 대해서 정말 글을 쓰면은 서로가 이제 글을 봐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기 감상을 얘기하고 같이 이제 줌으로 만나서 근데 사실 독자가 있는 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되게 삶을 공유를 하는데 그냥 너랑 나랑 만나서 뭐 술 한잔 하면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고민하면서 쓴 글을 경유해서 이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니까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되게 친밀한 얘기들을 서로 아는 사이가 돼버리는 그 글방 동료들이랑 좋다. 네, 그래서 뭐 이제 9주 정도 뭐 8주 9주 되는 글방이 끝나면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또 그 글 쓰는 경험 자체나 이걸 나누는 경험이 좋아서 저희끼리 또 뭔가 3-4명씩 모아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재미있다 보니까 네. 계속 그렇게 쭉 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글방에서 모은 글들이 지금 제가 편집자님 말씀에 의하면 한 3분의 1 정도 원고? 네, 그 정도가 있어서 제가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글을 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재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편집자님의 피드백. 그 올해 초에 기획안을 정식으로 네.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도 벌써 이미 썼던 글의 발췌문과 그리고 원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근데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첫 기획안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승은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편집자님 분들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이니까 그걸 받아서 다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편집자님을 만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런 것 같고 저는 사실 편집자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기획안 있잖아요. 저는 네. 그것도 어떤 편지라고 생각하긴 해요. 너무 느꼈어요. 그 부분을. 내가 너의 얘기를 정말 깊게 읽었고 맞아. 이런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고 네. 난 너의 얘기 중에 사람들이 이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것 자체가 맞아요. 정말 그 인터뷰 질문지도 그렇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고 놀랄 맞아요.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어떤 뭐 마케팅 포인트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와 차별되는 점 이런 거는 정말 전문가로서 그 벼려낸 그 문장 정말 짧은 문장을 보는데 너무 막 가슴이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숱하게 막 이런 단어 저런 문장을 막 정신없이 썼던 걸 보고 누가 이런 자기의 언어로 소화를 해서 딱 그 정수로 뭔가 써준 그 문장이 그래.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거 너무 어떻게 이런 지금 경험을 내가 하지? 그래서 이게 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또 이거 엄마에 관한 거고 네. 제가 엄마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엄마가 없어도 엄마는 세상에 없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다니 엄마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과 이런 정말 다른 상실한 사람한테는 좀처럼 얻기 어려운 너무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그래, 정말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얘기를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회피하지 않고 계속 직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머니를 편집자님이 직접 만나시거나 한 게 아닌데도
그 얘기를 되게 깊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아니 결국은 어쨌든 직업이고 뭐 돈이 걸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이건 돈이 될 거야. 사람들은 이걸 볼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큼 되게 퓨어한 진심은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세상에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은 되게 많을 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남겨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강원님과 어머니의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책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람이니까 들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순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음. 부산에서 녹음했을 때를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혼세님이랑 만나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녹음해보고 싶다라고 결정했던 제 마음의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네. 돌아봐지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혼세님이 좀 친구로서 좀 꺼내기 어려운 얘기이지 않을까와 동시에 되게 소중한 얘기일 것 같다라는 확신도 저한테 주셨고 네네네.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방송을 해내니까 노출이 돼서 맞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이지민 편집자님께서 뭔가 다른 어떤 제안을 주시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신기해. 네 너무 저는 그냥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 그런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책 다 나온 느낌이야. 지금 수상소감 다 나고 차려진 밥상에 이지은 편집자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올렸고 근데 나 지금 약간 너무 정말 첫 책 내면서 이렇게 유난을 떠는 사람이 있나? 근데 첫 책만큼 그런 건 없죠. 제일 소중한 건데. 뭔가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약간 이게 엄마 얘기라서 왜 이렇게 내가 유난을 떨지 하면서도 이게 그냥 책 이상으로 나의 애도야 이런 약간 마음으로 맞아. 생각을 하면 좀 유난을 떨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난 떨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가신 분에 대한 뭐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 예를 들면 강원님이랑 어머니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무슨 감명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 글은 되게 좋은 게 그러네. 읽는 동안에 머리 안에서 영사가 되잖아요. 영사기가 그러네. 돌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영화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아마 그렇게 시크하게 얘기하셨지만 아이고 또 뭐 나오나 봐? 써보던가 뭐 써보든가 하면서 조금 굉장히 좀 뿌듯해 하실 만하다. 어쨌든 그런 뭐랄까 데뷔를 앞두고 계시니까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감과 네. 책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의 시간을 좀 돌이켜 보니까 되게 비욘세가 정말 저한테 정말 3년상 3년상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또 살아계셨을 때니까 맞아. 되게 쓰고 싶은 에너지를 다 뭔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중간 지점들을 저한테 되게 소개해준 네, 그런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영광이고 너무 뭐 3년상은 아시겠지만 확실한 건 49제는 했어요. 진짜로. 그거는 확실해요. 맞아. 49제 확실히 했고 네. 아영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었거든요. 가까운 친구도 물어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뜻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비욘세가 있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어떤 얘기들은 오히려 친하니까 하기 어렵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중대한 얘기인데 바에 앉아서 바텐더분한테 막 다 얘기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비욘세 입장에서도 뭔가 그렇게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창구가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비욘세를 경유해서 나온 게 저희한테는 너무 또 영광이죠.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에피소드를 정말 좋아하셨고 너무 다행이네요. 한 번씩
어떤 비욘 라이프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엄청나게 흥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게 강원님 어머니 얘기랑 소냐님 얘기. 소냐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신 노년의 삶 얘기도 되게 크게 흥했고 너무 좋았어요. 예. 마포만두 작가님 아버지 예. 얘기. 그런 거를 다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뭐랄까 비욘세 에피소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공감할 수 있어서 내 얘기를 하려고 게스트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회차가 있고 그냥 나는 완전 빠져서 추임새나 넣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회차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세 개의 레전드 회차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쌔뻑이다. 주기적으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네 맞아요만 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는데 나도 막 멍 때리고 듣고 있고 하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혼세님이 그 콘텐츠 인연을 믿는 네. 법이라고 맞아. 믿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을 네. 진짜 믿어 저는.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은 강원님 얘기 나가고 나서 네. 얼마 전에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잃은 지 좀 됐는데 너무 힘든 어떤 시점에 있는 분들이 메시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만난 게 어떤 분기점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푸만두 작가님 그 그렇죠. 에피소드를 듣고 맞아. 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삶을 나눈다라는 건 되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덤 같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하지만 네.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쳐내는 거는 또 다른 일이다. 다음 주에 뭐 쓰실 거예요?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다시 방송 들으면서 골라봐야겠다. 괜찮다. 근데 정말로. 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던 게 네. 이제 너무 마감이나 이런 게 잘 글이 안 풀리고 할 때 아연 감독님이랑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연 감독님이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물어봐요. 글이나 이런 거나. 그리고 또 아연 감독님은 또 다큐 작업을 맞아. 해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제 원고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퇴고할 순간이 오면 이게 편집 과정이랑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다큐 편집 과정이랑.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티지 중에서 그걸 이제 골라내는 얘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겠다 싶어서 아연 감독님이랑 전화해서 근데 아연아 이게 내가 보니까 아마 이 원고 마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너 다큐 편집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 그런 감각이지 않을까?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연이가 그렇게 막 다짜고짜 막 욕을 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편집 족같지. 그쵸. 그 한마디에 주님의 4대 독자지만 그 7년의 세월이 또 한 번 또 미안해지고 괜히 예. 너무 알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편집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정말 독립 출판할 때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편집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다 그 얘기 맞아. 혼사님이 해준 것도. 그리고 저는 편집을 정말 못해요. 글 편집을. 줄이는 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냥 만약에 분량을 줄여야 된다 그럼 저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거든요. 아니 요즘에 유실장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래? 너무 의존한 나머지 네, 자존심까지 지키는. 이번에도 지금 저도 이제 쓰고 있는 단행본이 있는데 목차가 있고 이제 그 중에 쓴 거 안 쓴 거를 이제 그냥 아카이빙해서 정리를 시키려고 유 실장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번 주에 또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유 실장 뭐 쓰지? 이랬는데 너무 쓸만한 아이템 정리를 너무 잘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딴 거 썼잖아. 그 중에 하나 써도 됐는데 나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쥐가 뭘 알아? 이러면서 제 거 따로 쓰고. 야, 참 혼세님도.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고 강호님 그런 거는 안 쓰세요? 그 유품 정리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요즘에 어떤 정리 유튜브와 청소 유튜브에 꽂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처분할지를 어떻게 고르고 그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뭐 지인한테 나누는지 뭐 아니면 소각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제 글밥 리스트에 있습니다. 예스. 네, 그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디테일보다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의 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정리를
약간 좀 회피한 것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넷플릭스에 곤도마리의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라는 되게 유명한 콘텐츠가 있잖아요. 거기에 몇 회였는지 약간 후반부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남편이랑 사별하신 분의 집을 치우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남편분 옷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 근데 어쨌든 이 집을 이제 내가 혼자 살아갈 집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남편 방이나 아니면 남편과 내가 같이 쓰던 방도 있고 이런데 집 전체를 정리를 해서 이제 여기는 나 혼자 살아갈 어떤 새 출발의 집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곤도마리에 씨는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항상 뭔가를 버릴 때 버리기 제일 힘든, 특히 누군가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버리라고 권장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요청을 해서 먼저 버리겠다. 남편 거를. 어떤 마음인지가 뒤에 나오나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의 결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내면서 뭔가 내가 이걸 해내야만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강인하고 너무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늘 저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어떤 거는 버리는 게 간직하는 것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이제 가져가라고 준 양념장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 글씨체가 적혀 있단 말이죠. 네. 뭐 매운 고춧가루. 이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래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고춧가루는 다 먹었어. 이제 영원히 이제 매운 고춧가루는 이 통에다 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네. 잘 세척해서? 근데 예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소중해지지? 네, 뭔가 맞아. 엄마의 글씨체나 엄마의 낙서나 이런 게 이게 되게 클리셰잖아요. 네. 그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근데 이게 너무 못 버리겠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네.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필이 레어템일 것 같아. 생각보다. 이게 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죽음이. 그러니까 그 친필. 그게 진짜 몸의 궤적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막 글을 쓰니까 이거 그냥 생각하면 이거 못 버리겠다고 말 건데 글을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져 있구나. 엄마의 어떤 몸의 흔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만질 수가 없는데 뭔가 맞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그게 나한테 너무 뭔가 소중하구나. 뭔가 가장 가까운 것. 왜냐면 맞아. 이제 몸은 없으니까 그러네. 그런 어떤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글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나 이거는 무조건 내가 가져가야지. 이거는 내가 무조건 챙겨야지 했던 거. 아빠한테 뺏기지 않고 꼭 내가 가져가야지. 그거는 너무 큰 거는 제가 이제 또 만약에 해외를 가게 되고 그쵸.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뭔가 부담스럽게 뭔가 내가 그렇게 낑낑대면서 들고 다니는 걸 이고지고. 원치 않을 거고, 그래서 딱 하나 그 혼세님이 장례식장 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엄마 영정사진에 그 네. 나비 반지, 네, 그 뉴욕에서 제가 선물했던 나비 반지를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엄마 사진이랑 같이. 그래서 어디 뭐 여행 가거나 그렇게 할 때 한 번씩 들고 갔던 적도 있었고요. 같이 그냥 가는 느낌? 뭐 그러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네. 그런 거. 그래서 나비 반지 하나 제가 지금 가장 그리고 요즘에 그 매운 고춧가루와 뭐 단촛물병 뭐 이런 거 엄마가 단촛물을 직접 만들어서 저희 집은 또 해산물 좋아하니까 네. 스시 만들 때 무조건 필요하니까 또 직접 만든 단촛물을 드시고 집에서 그래서 초밥을 만들어 드셨어요? 네. 와 진짜. 그게 다 이제 뭐랄까 어릴 때부터 진짜 해산물 수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초밥 만들어 먹는 집 물수저 진짜 물수저다.
그렇구나. 아, 그것도 궁금했는데 어머니 꿈에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이게 응. 그 소냐님이랑 네. 그 혼세님이 아마 그때 방송에서 그 할아버지 맞아요. 얘기셨나? 네, 소냐님 아버지. 네, 소냐님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가 기대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 한번 그렇게 나타나주면 너무 좋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내가 꿈 그 자체에서도 엄마가 있는 게 엄마 나왔구나 이게 아니고 네. 그 꿈 안에서도 내가 그냥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투병했을 때 그런 상황이 약간 반복되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좀 아파 있는 상태에서 어디 뭔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 뭐 이런 꿈. 다시 상봉을 하는 느낌의 꿈이 아니고 맞아. 복귀하는 맞아. 꿈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정말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는데. 저 무서워서 안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다들 너무 울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너무 지금 릴스 난리잖아요. 네. 뭐 우는 거 너무 올라오는데 저도 그래서 그랬는데 울게 되더라고. 내가 뭐 저렇게 울겠어? 그랬는데 생각하지만? 1화부터 글렌이랑 둘이서 세상에. 정말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왜냐면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이제 꿈 장면이라기보다는 약간 환상? 네네네. 그게 나오는데 너무 저는 기다리고 있죠. 네. 상봉의 순간을.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저희 그 친구와 강아지들이 상봉했어요. 제가 녹음하는데 너무 귀엽다 둘이. 비밀번호로 따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쟤네들이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요. 근데 어떻게 쟤들 정말 세트 같아. 그쵸. 어쩜 저 분위기와 바이브가 이렇게. 정말. 그럼 저희가 지금 얘기한 지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하시는 거 있어요? 항상 이제 딱 시작할 때 끝나는 느낌. 그러니까요. 드릉드릉 하고 근데 있는데. 이 얘기하면 좀 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해. 진짜 쟤들 마음을 많다. 이런 그만 느낌. 좀 해라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하지만 또 오늘 나와서 또 정신없이 신나게 얘기했네요. 또 항상 신나게 얘기해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끝날 때 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무 비욘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비욘세도 있는 거고 또 그 방송에 나와서 제 이야기가 어떻게 또 전달이 돼서 이렇게 뭔가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요런 거 한 꼭지 써보시라. 너무 좋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그 하리가 낯선 사람이 이제 왔다면서 자기 딴에는 짓는 건데. 하리에 짓는 거군요. 네, 들을 일이 진짜 잘 없는데 방금 오로로로 몹 오로로로 몹 자기 딴은 하고 있는데 티가 안 나가지고. 교양이다 교양. 그쵸. 너무 교양 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수음이 됐을라나 모르겠는데 또 청취자분들 여전히 하리는 가족을 찾고 있고요. 오늘 강원님 만나서 보시고 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실물 깡패입니다. 맞아. 하리가 진짜. 저희 하리는 실문 깡패, 저는 그냥 깡패.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여기 깡패 집에 지금. 네네네. 갱스터즈 파라다이스예요. 정말 어떤 분이 보호자가 되실지 진짜 너무너무 구포유다 구포유. 진짜 구포유고 진짜 좋은 소식 있어요. 그 하리가 원래 4.5kg의 거의 영양실조 상태로 저한테 왔었는데 맞아 초반에 그랬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지금 7.8kg인데 어제부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더 이상 안 찌우셔도 될 것 여기서 그만. 더 이상 안 찌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적정 체중인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실망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도 여자가 10kg는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쉬운. 근데 어쨌든 최종 체중이 7.8kg 정도에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의 강아지려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하리가 다리가 짧고 요롱입니다. 너무 아닌데 좀 더 쪄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해요? 그 의사 배가 좀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한 7.8에서 8kg 왔다 갔다 정도가 뭐 비만이 아닌 그냥 날씬하게 건강한 체중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심장사상충도 다 완료했고 치과 치료할 게 많았는데 그것도 다 했고 원래는 슬개골 탈구가 양쪽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도 얘기하셨던 게 그 살도 너무 없고 근육도 너무 없어서 사실 이 정도는 일반적인 강아지만큼 근육만 붙어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보셨을 때는
왼쪽 다리는 완전 괜찮고 오른쪽 다리가 슬개골 탈구 완전 1기 정도로 보인대요. 그래서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산책 간간히 하면서 근력 잘 유지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기쁘네요 진짜. 하리야 너 얘기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처음 그때 올려주셨을 때도 되게 예뻤는데 네. 지금 아주 적정 체중과 이 교양을 겸비한 맞아. 저 빛나는 얼굴. 처음에 막 위에까지 눈물 자국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냥.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막 무슨 클리너 이런 눈물 자국 클리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괜히 좀 그냥 일단 두고 보자. 일단 지켜보자 해가지고. 깡패. 아, 죄송한데 갱스터라 죄송합니다. 지켜보자 했는데 진짜 없어져가지고 눈도 너무 예쁘고 콧잔등에 털 하나도 없이 영양실조 상태라서 그랬던 것도 콧등에 털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너무 반짝반짝해요 진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목욕까지 해가지고 그쵸. 하리.인보 HARI.IMBO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오시면은 귀염둥이 하리를 보실 수 있고 그 하리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시면 제가 그 프로필 링크에 노션 문서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보자가 본 하리의 모든 것 해가지고 기겁할 정도로 길게 써놨습니다. 이게 보통 그 혼세님이 마감을 그렇게 길게 하시는 편이 아닌데 하리 얘기는 정말 맞아요. 끝도 없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하리 피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리 피플 찾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